일본의 한 기업에서 직원들이 상사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장이 오늘 저녁 뭐 먹을까요? 묻자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부장의 입만 바라보며 부장이 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분위기가 흐릅니다. 결국 부장이 우리 언제나 먹던 대로 소바로 하죠. 라고 말하자 모두가 좋습니다. 소바가 최고죠. 라며 동조합니다. 사실 한 명은 돈가스를 먹고 싶었고 다른 한 명은 라멘이 먹고 싶었지만 집단의 질서를 깨지 않기 위해 침묵한 채 따라갑니다. 반면 한국의 한 IT 회사에서 직원들이 부장과 함께 저녁을 먹기로 합니다. 부장이 뭐 먹을까요? 라고 묻자 직원들이 한 명씩 의견을 냅니다. 저는 삼겹살이요. 저는 치킨이 좋은데요. 부장님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여러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분위기를 보던 한 직원이 부장님, 요즘 날도 추운데 감자탕 어떠세요? 라고 말합니다. 부장은 감자탕을 좋아하지 않지만 직원들이 맞춰주려는 모습을 보고 그럼 감자탕으로 하지요. 라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부장은 감자탕을 먹고 직원들은 부장의 기분을 맞추면서도 의견을 조율하며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 두 가지 에피소드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기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이런 대조되는 성향이 두 나라의 국가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연구한 일본 학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바라본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한국에 뒤처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눌러주셨죠?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일본 도쿄대학에서 경제와 사회문화를 연구하고 있는 미야다이 신지 교수입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일본 경제와 아시아 각국의 발전 과정을 연구해왔으며 특히 지난 10년간은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집중적으로 분석해왔습니다. 연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저는 한국이 일본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소니, 샤프, 도시바 같은 일본 기업들은 세계 전자시장을 장악했고 도요타는 자동차 산업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일본 애니메이션과 J-팝이 세계에서 인기를 끌며 일본은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아시아를 대표하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저는 믿기 어려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한국은 불과 20여 년 만에 일본을 여러 분야에서 뛰어넘었습니다. 삼성은 애플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이 되었고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시장에서 도요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한국이 일본을 압도하며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K-팝, K-드라마는 일본의 J-팝과 애니메이션을 넘어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왜 일본은 정체된 반면 한국은 세계적인 강국으로 성장한 것일까요? 제가 처음 떠올린 가설은 한국이 운이 좋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착각이었습니다. 한국은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일본과의 무역 갈등 등 수많은 경제적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극복해냈습니다. 반면 일본은 지속적인 경기 침체를 겪으며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경제 성장과 문화적 성공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을 분석했습니다. 한국인의 높은 교육열, 기업들의 기술 혁신, 글로벌 마케팅 전략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랜 연구 끝에 더 근본적인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과 일본의 사회적 문화 차이, 즉 한국의 관계주의와 일본의 집단주의의 차이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하며 전통적으로 개인보다는 집단을 중시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은 집단의 질서와 전통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입니다. 개인은 조직의 규율을 철저하게 따라야 하며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집니다. 일본 사회에서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보다 기존의 전통과 규율을 지키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집니다. 반면 한국의 관계주의는 집단주의와는 다릅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집단과의 유대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것이 반드시 기존의 룰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인은 관계 속에서 개인의 역할을 조정하며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즉, 한국의 관계주의는 단순한 집단주의가 아니라 빠른 변화와 적응을 가능하게 하는 유연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한국과 일본의 기업 문화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일본 기업들은 강한 위계 질서를 유지하며 의사결정 과정이 느리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내부 경쟁과 협력을 통해 빠르게 혁신을 이루고 환경 변화에 맞춰
조직 구조를 변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소니와 샤프가 새로운 기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동안 삼성과 LG는 빠르게 최신 기술을 도입하며 글로벌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도요타가 전기차 시장 진입을 망설이는 동안 현대자동차는 전기차와 수소차 기술 개발에 집중하며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경제, 사회, 기업 문화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관계주의는 빠른 변화와 적응을 가능하게 하고 위기 속에서도 강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반면 일본의 집단주의는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할 수 있지만 변화의 속도가 느려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집단의 질서와 조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입니다. 일본의 조직 문화는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하며 구성원들은 주어진 역할을 철저하게 수행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이러한 문화는 과거 일본이 경제적으로 급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20세기 후반, 일본은 철저한 기업 중심의 집단주의를 통해 빠른 산업화를 이루었고 세계 경제의 중심국 중 하나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본의 이러한 집단주의는 오히려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일본의 기업들은 전통적인 조직 질서를 유지하는 데 집중한 나머지 변화와 혁신에 대한 대응이 느려졌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는 데 소극적이었습니다. 과거 일본이 세계 시장을 주도했던 시절 소니, 샤프, 도시바 같은 기업들은 뛰어난 기술력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전자산업에서 글로벌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가 등장했을 때 이들은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위에서 결정된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기존의 사업 모델을 바꾸거나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1970, 80년대만 해도 일본은 반도체 강국이었습니다. 애니시, 히타치, 도시바 같은 기업들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졌고 일본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반도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업계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설계 방식과 첨단 공정 기술이 등장했지만 일본 기업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의 조직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상명하복 구조가 강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은 경영진이 독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입 직원이나 젊은 기술자들은 조직 내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기 어려웠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해도 기존의 관행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쉽게 무시당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는 과감한 투자와 기술 혁신을 통해 반도체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삼성은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과감한 설비 투자를 통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제조업체로 성장했고 SK하이닉스 역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일본이 과거의 성공 방식에 머무르는 동안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을 읽고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일본 자동차 산업 역시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도요타, 혼다, 닛산 같은 일본의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들은 오랫동안 세계 자동차 시장을 지배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일본 자동차 산업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내연기관 중심에서 전기차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일본 기업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1997년 세계 최초의 하이브리드 자동차인 프리우스를 출시하며 한때 친환경 자동차 시장을 선도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면서 테슬라, 현대, BYD 같은 기업들이 빠르게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자동차 기업들은 전통적인 생산 방식과 기존의 산업 구조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해 전기차 시장 진출이 늦어졌습니다. 반면 한국의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빠르게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현대는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를 통해 전기차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고 기아 역시 전기차 모델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집단주의 문화는 변화를 거부하고 기존의 방식에 안주하려는 경향을 강화합니다. 집단의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는 조직 내 갈등을 줄이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시대가 변화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기업과 산업 전체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일본 사회 전반에서도 나타납니다. 일본의 고용 문화는 종신고용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정해진 직급 체계와 연공 서열이 매우 강합니다. 이는 조직 내에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유능한 인재들이 능력을 펼칠 기회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젊은 인재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더라도 조직 내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집단주의 문화는 일본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의 기업 문화가 강력한 무기가 되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일본과 달리 한국은 어떻게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한국의 관계주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집단을 중시하면서도 환경 변화에 따라 빠르게 적응하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과 사회가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 맞춰 어떻게 경쟁력을 강화해왔는지 이제 그 차이를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앞서 일본의 집단주의 문화가 변화를 거부하며 정체되었던 이유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다를까요?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하며 집단과 공동체를 중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순한 집단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는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상황에 맞춰 빠르게 적응하는 유연성과 창의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한국을 세계적으로 성공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관계주의는 조직의 전통과 관행을 유지하는 것보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관계를 조정하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능력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러한 특징은 경제, 기술,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한국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눈치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눈치는 단순히 다른 사람의 기분을 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분위기와 변화의 흐름을 읽고 빠르게 적응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눈치 문화는 조직 내부에서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기여합니다. 일본의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위에서 정한 규칙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지만 한국에서는 관계와 분위기를 고려하면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에서는 한 가지 방식만을 고수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전략을 변경하는 것이 흔한 일입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장에서 애플과 경쟁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삼성은 처음부터 애플과 같은 독창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고 기존의 성공 모델을 벤치마킹하며 이를 더 발전시키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발표했을 때 일본의 전자 기업들은 기존의 피처폰 시장에 대한 집착 때문에 변화를 주저했습니다. 반면 삼성은 빠르게 스마트폰 시장으로 전환하면서 안드로이드 기반의 갤럭시 시리즈를 출시하며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빠른 적응력과 유연성이 한국 기업의 강점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중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장기적인 고용 안정성과 조직 내 조화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내부 경쟁보다는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다릅니다. 내부적으로 경쟁을 유도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강한 유대감을 발휘해 위기를 극복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IMF 외환위기 극복 과정입니다. 1997년 한국은 외환위기를 맞이하며 국가 경제가 붕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하며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함께했습니다. 이러한 집단적 협력과 위기 대응 능력은 일본에서는 보기 어려운 현상이었습니다. 기업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기업들은 신입 사원들에게 장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보다는 기존의 방식에 익숙해지도록 합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빠르게 신입 직원들에게 기회를 주며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IT 산업에서도 강한 경쟁력을 발휘했습니다. 일본의 IT 기업들은 전통적인 방식에 얽매여 클라우드, AI, 플랫폼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IT 기업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 맞춰 스타트업 문화와 협업을 활성화하며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한국의 관계주의 문화는 새로운 시장에 도전하는 태도를 만들어냅니다. 일본 기업들은 전통적인 강점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한 반면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트렌드에 맞춰
사업 방향을 빠르게 조정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전기차 산업입니다.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집중하며 순수 전기차 시장 진출을 주저했습니다. 반면 현대차와 기아는 전기차가 미래 시장의 핵심이 될 것을 빠르게 파악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현대차의 아이오닉5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고 현대차는 전기차 시장 점유율에서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이 변화하는 흐름을 읽고 빠르게 적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유연성은 K 콘텐츠 산업에서도 나타납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은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에 의존하고 있지만 한국의 K-드라마와 K-팝은 글로벌 팬들의 취향에 맞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의 관계주의는 사회적 유대감을 중시하면서도 빠른 변화와 창의적인 도전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일본과 한국의 차이는 결국 유연성과 창의성의 차이로 귀결됩니다. 일본의 집단주의는 변화를 거부하는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한국의 관계주의는 집단을 유지하면서도 빠르게 변화하고 창의적으로 도전하는 문화를 만듭니다. 그 결과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동안 정체되었고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글로벌 경제, IT, 전기차, K-콘텐츠 산업에서 앞서가는 이유는 단순한 기술력 때문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변화를 주도하고 빠르게 적응하는 한국의 관계주의 문화가 강력한 경쟁력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국이 전 세계를 주도하는 또 다른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K-소프트 파워입니다. 앞서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차이를 분석하면서 일본이 집단주의에 의해 변화를 거부하며 정체된 반면 한국은 관계주의를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에 적응하고 혁신을 이루어왔다는 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그 결과 한국이 세계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게 된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경제, 기술, 문화,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 영향력을 가진 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과거에는 일본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경제 강국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가장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문화입니다. 한국의 K-소프트 파워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은 애니메이션과 J-팝을 통해 아시아 문화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한국의 K-팝, K-드라마, K-무비, K-푸드 등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한국이 문화 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의 K-팝이 처음부터 강력한 글로벌 영향력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의 관계주의 문화는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발전해 왔습니다. BTS는 음악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아미라는 강력한 글로벌 팬덤을 형성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킹덤 등은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사랑받으며 K-콘텐츠의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단순히 기존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을 읽고 빠르게 변화하며 새로운 시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애니메이션과 J-팝을 통해 한때 아시아 문화 강국으로 군림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집단주의 문화는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떨어뜨렸습니다. 일본의 애니메이션 업계는 기존의 제작 방식을 고수하며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 플랫폼과의 협업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일본의 J-팝은 해외 팬들과의 소통이 부족했고 글로벌 시장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연예 기획사들은 내부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변화하는 글로벌 흐름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한국의 K-팝과 K-드라마는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었지만 일본의 문화 콘텐츠는 아시아 지역에 국한되거나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점 K방산 한국은 무기 수출까지 시작했다. 문화뿐만 아니라 한국은 방위 산업에서도 세계적인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이 경제 강국이었기 때문에 군사력에서도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방산 산업에서 한국이 일본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되며 글로벌 표준이 되었습니다. K2 흑표 전차는 유럽 국가들이 도입을 검토할 만큼 기술력이 뛰어납니다. FA-50 전투기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최근 한국의 무기를 대량 구매하며
한국이 이제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자리 잡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일본은 과거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 방산 산업에서는 한국에 밀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의 기업들은 무기 개발보다는 민간 산업에 집중하면서 방산 기술 개발이 늦어졌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일본은 방산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빠르게 글로벌 방산 시장에 진출하며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배우고 싶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2024년 IMF가 발표한 글로벌 소프트 파워 순위에서 한국이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경제력뿐만 아니라 문화적 영향력과 혁신 역량까지 포함된 결과입니다. 한국은 이제 경제뿐만 아니라 소프트 파워까지 갖춘 강력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여전히 과거의 성공에 머물러 있으며 세계적 영향력이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를 가진 국가 중 하나입니다. 반면 일본은 30년째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전기차, IT 산업은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산업 구조는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낮아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랜 연구 끝에 일본이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관계주의는 유연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문화입니다. 일본의 집단주의는 안정성을 유지하는 장점이 있지만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체되게 만듭니다. 이제는 세계가 한국을 배우고 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도 한국의 발전 모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문화와 기술의 중심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결국 일본은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아니, 이제는 일본이 한국을 따라가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으며 앞으로도 그 흐름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이제 일본이 한국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본의 저명한 교수가 10년간 연구한 끝에 내린 결론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과거 일본이 아시아의 경제대국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이 글로벌 무대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관계주의가 어떻게 일본의 집단주의를 뛰어넘어 세계적인 성공을 이루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일본이 한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깊이 있게 분석해낸 점이 감명 깊었는데요. 영상을 통해 한국의 놀라운 성장과 세계적 위상을 확인하셨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